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3,900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1.87% 오름세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3,88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 오름세입니다. 879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2,14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4,476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00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입니다. 5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만 홀로 1,17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시총 상위권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모두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5% 오름세로 99,500원, 10만전자 코앞입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돌파했죠. 현재 3.1% 오름세로 50만 원 선 넘어가면서 5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5% 강세로 44만 3,500원, 삼성바이오직스가 0.6%, 삼성전자 우선주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1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현대차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6.4% 강세, 거래가 26만 4천 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2% 오름세로 8만 2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7% 강세입니다. 거래가 97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조선주 흐름 좋은데요. HD현대중공업이 6.6% 상승하면서 5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까지도 4.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1만 9,4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알테오젠이 0.2% 약세로 44만 1,500원. 2차전지 대표주들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 1% 반등하면서 16만 1,900원. 에코프로가 2.4%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7만 9,6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반락합니다. 1.5% 내림세 34만 8,000원. 펩트론이 1.8% 상승하면서 2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눈에 띄는 건 HLB입니다. 지금 8.1% 오름세. 가남 신약의 임상 효과를 입증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4,700원이고요. 이렇게 리가캠바이오가 2%대 내림세, ABL 바이오도 0.3%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0.3% 올라갑니다. 거래가 20만 500원으로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자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삼영엠텍이 23% 급등하면서 거래가 18,040원이고요. 한전기술이 13.1% 오름세로 10만 8,800원, 오르비텍도 9.1%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880원으로 집계됩니다. 조선주도 한미협력 기대감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에 국내 조선사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수록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부터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이 개최된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동일스틸럭스가 9% 강세 2,665원이고요. HD현대미포가 7.4% 강세로 21만 7천 원, HD현대중공업도 6%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4만 3천 원에 거래됩니다. 외환시장 흐름 보시죠. 오늘 환율 1,421원에 출발했습니다. 9시 32분 기준으로는 1,420원이었고요. 지금도 1,42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 키워갑니다.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3,888포인트. 코스닥도 0.4% 오름세로 879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양한 섹터에서 전방위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3,900까지도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이 또 매우 강합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했고 오늘 이 기세면 오늘 2%대 급등세도 뭐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3,900도 뚫어낼 수 있겠어요. 네, 왜 이렇게 강한 거죠? 매일같이 경신하는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어디까지 왔는지가 좀 무덤덤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3,900선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서 연말까지 4,000선 기대했었는데 연말 되기 전에 4,000을 찍을 수 있을까? 터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기세가 좀 강하고요. 여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이런 지수를 좀 이끌었었고요.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그간 한 3,700선까지 이끌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는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 최근에는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더 불을 붙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까지 파티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파티가 끝나가는 시각이 되면은 아쉬움이 막 남잖아요.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조금 더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인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어넣는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로 한없이 오르고 있는데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경쟁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또 지나놓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초저녁일 수도 있는 거죠. 한밤중이 아니라 초저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코스피가 3,800 이제 정말 3,900을 향해 가고 아주 상징적인 어떤 이정표들을 밟아가고 있는데 예. 4,000 막 목표도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4,000 넘어서기 위한 여러 전제 조건들을 따져보는데 지난달에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주도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예. 개인들이 좀 성향이 최근에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그 뜨거웠던 소위 동학개미 운동, 개미들의 매수 열풍이 일어났던 시기와 지금은 또 다르다. 네. 개미들이 소위 똑똑해졌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지금 상승도 즐기지만 하락장에도 배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뭔가 좀 과거와 달라졌고 4,000을 넘기 위해선 개인들이 결국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지 않나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는 사실 고점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막판에 몰렸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또 많은 종목들에서 많은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동안 또 고생을 좀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좀 교훈 삼아 이번 상승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의 한 2,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매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네. 매도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에서 워낙에 수익률이 지금 그 어떤 투자자분들도 다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사실 좀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좀 매수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시장 레벨이 좀 업될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난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네. 또 너무 또 지금 과열 구간에서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는 좀 시장 관망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좀 주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보면 그러니까 더 매수세가 들어올 여력은 있어요? 네, 제가 그걸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환율이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도 계속 그래도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들어서 1,420원대 위로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방향을 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좀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을 쉽게 틀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살짝 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요. 이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일단 이번 10월 중순, 10월 14일이 가장 최고치였던 거, 10월 10일경이요. 가장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었던 19조를 좀 기록하고 네. 사실 조금씩은 거래 대금이 더 늘지는 않고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수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좀 주춤한 구간이다.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파티가 분명히 파티 중인 건 맞는데 여기서 일부는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나?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즐기다 갈 거야라고 하는 약간의 좀 심리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딱 지금 드러내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딱 지금 수준. 예. 삼성전자는 10만 원 지금 돌파 목전에 두고 예. 있고 하이닉스는 결국 50만 원. 결국 50만 원 돌파해 냈습니다. 넘었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민들을 다들 이제 네. 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심리적인 수치죠. 50만 원. SK하이닉스가 어느새 50만 원이 돼서 너무 자연스럽게 50만 닉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원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에 매일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의 좀 그 주가의 감각이 좀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 말씀도 맞는 것 예, 같아요. 네. 주식 투자에서 좀 멀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지수와 이 가격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10만 원 같다고? 10만 원 같다고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정도로 시장이 좀 무감각해질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계속 연일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구간에 불과 한 달,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대부분은 수급, 유동성으로 지금 밀어붙인 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유동성, 수급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조금 예민하게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 9월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또 일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어제부터 다시 재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상승 구간을 계속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오늘은 외국계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를 60만 원 위까지 상향 목표가를 조정을 하면서 계속 어찌 보면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의 약간의 좀 냉정한 저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싶습니다. 네, 염이사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지금의 상승세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투톱이 끌어왔던 장이었다는 건 분명한데 이번 주 아니죠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의 조짐은 맞습니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우리도 있다라고 이제 외쳐 있는 맞아요. 숨죽여 있던 자동차, 눌려 있던 2차 전지 막 맞습니다. 고개를 드는 모습 보이고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쟁 시장, 그 경쟁 모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셨듯이 한 거의 올해 한 6개월 이상 횡보를 갔었던 현대차가 오늘도 이제 7%대 급등이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강세장에서 소외됐었던 2차 전지 역시도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대형주들이 경신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지금 수급의 이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급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코스피는 대형주 장세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아쉬운 시장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네. 물론 뭐 코스피와 동반해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수도 사실은 상승률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도 이번에 2차 전지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이번 상승에 상당히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런 코스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심리도 같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로의 어떤 순환매라든지 온기 확산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고 이것도 뭐 테마적인 성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도 좀 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로봇 섹터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테마 성격 예. 이게 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분석이 좀 바뀌는 거는 뭐 AI와 같이 결부가 되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테마 성격으로만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테마 섹터다, 테마주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구간을 거치고 사실은 좀 소멸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통 테마주라고 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가 처음 이제 테마 성격으로 올라온 게 벌써 3, 4년 전이었습니다. 3, 4년 전에는 로봇 섹터가 테마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로봇 섹터의 확대, 그러니까 종목의 확대, 그리고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AI에 결합이 돼서 로봇 섹터가 본격적인 이제 어떤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을 지금 가져가는 올 한 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이제 종목들보다도 또 새로운 로봇주에서의 새로운 또 스타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수주라든지 본격적인 이제는 테마주가 아닌 이에 따른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로봇을 테마주로 이제는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순환매의 한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은 대신 사실 아직까지는 등락이 사실 좀 한마디로 등락폭이 좀 강한 조금은 좀 변동성이 큰 아직은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은 좀 딱 크다. 오늘 보여주네.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은 꽤나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10년 전에 해외 전시회 같은 데서 나가서 예. 취재차 나가서 입었던 그때 웨어러블 로봇 네. 이게 정말 현실화 될까? 라고 입고 했던 그 옷들이 지금 보면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우리 곳곳에 뭐 예를 들면 근처 카페라든지 그렇죠. 식당 같은 데도 네. 로봇팔 서비스 같은 게 로봇, 도입되는 거 네. 보면 진짜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로봇 산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로봇보다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곳에서의 조금 더 빠른 속도의 성장 국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로봇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인 자동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 만약에 보편화된다라고 하면 로봇 섹터는 이미 오를 만큼 다 오를 수 생각이 그럴까요? 듭니다. 네. 언젠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방송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뭐 그런 날도 상상 속에선 아니죠. 이제 상상이 아니죠. 충분히 현실에서도 네, 그렇죠.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톱이 끌고 왔다. 사실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 대형주들 위주의 시장이 편중됐던 건 사실인 거고 아까 뭐 코스닥도 말씀 주셨지만 네. 그러면 중소형주 혹은 반도체 외의 다른 섹터들로의 온기 확산 그런 차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섹터들로 시선을 돌려보는 이게 사실 정말 정말 어떻게 보세요? 정말 고민입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된 대형주의 강세장, 반도체의 강세장에서 지금 우리가 좋은 섹터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오히려 8월 말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상당수입니다. 냉정하군요. 네, 빠진 현실적으로 확실히, 아마 네. 투자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시장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또는 내 계좌는 아직 이러신 분들도 사실 상당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번 상승장에서 다 같이 웃을 수가 없는 장이었긴 합니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이라도 내 포트를 변경을 해야 되냐? 대형주로 가야 되냐? 지금 빠진 쪽을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서 이제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연말까지는 대형주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형주 강세장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글로벌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결국은 또 ETF의 발전 속도 등을 봤을 때 대형주, 중대형주의 수급 유입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포트를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믹스가 좀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너무 급하게 기존 종목들을 뭐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을 때, 물론 조정을 좀 받지 않아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정을 받을 때 또는 섹터별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포트를 자연스럽게 대형주에 대한 부분도 편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와, 미국장도 뜨겁습니다. 뭐 더 오래됐죠. 사실 미국장이 뜨거운 지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예. 아주 강한 흐름. 사실 시총 상위주들 빅테크들 봐도 엔비디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올랐고 애플은 뭐 4% 가까이 네. 급등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미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안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네. 대장.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최근 이제 보합권에서 살짝 이제 하락 조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라든지 뭐 기존에 조금 소외됐었던 AI 소프트 쪽에서 뭐 오라클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그간 시총 M7 종목들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었던 애플이 또 크게 반등이 나오고 네. 테슬라는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회가 아니고 다른 쪽의 기회를 계속 찾고 있는 시장. 그러면서 서로 지금 뭐 불이 붙고 있는 아직도 불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국내장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이 흐름을 깨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상승을 같이 좀 누리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한켠에 이 판이 깨질까라는 걱정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누구도 네. 섣불리 나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마지막 질문. 네. 지금 주식도 뜨겁지만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예. 전 모든 자산이 뜨거운 편입니다. 금이나 은도 사실 금은 수익률만 따지면 올해 자산 중에서 가장 뜨거운 자산인 거고 금은이 최근에 랠리를 보였다가 네. 은은 좀 변동성을 좀 보이더라고요. 빠지기도 하고 금은 하지만 또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주 마지막 질문이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계속 올라서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뭐 주식 시장과 연계해서 뭐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금이 모든 자산을 이끌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금의 상승 추세가 가장 어찌 보면 가장 균일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사상 최대 금강이 발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시적으로 금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빠르게 좀 회복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금에 대한 투자는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은 사실은 안전자산이죠. 위험자산이 흔들릴 때 금값은 안전자산은 더 강합니다. 이번 주식에서의 강세장이 꺾이는 순간 금은 더 견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금값은. 지금은 안전자산이지만 위험자산과 함께 자산으로서의 어떤 투자 매력. 투자 매력도가 더 커졌는데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위험자산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위험자산이 위험자산 빠지면 떨어져도 안전자산으로 또 네, 오르고 안전자산 오르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같은 예전에 상대방 놀리던 그런 말도 떠오르네. 금 상승세가 가장 무서우니까 예. 드는 비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진짜 적절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참 금값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 따라잡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11호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에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싸늘한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11호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나오셨고요. 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NH투자증권 텍스센터 정보연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어만 듣고서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11호 대책 발표 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20일, 그 20일 전과 후의 양상이 참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책의 파급 효과, 임팩트가 컸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먼저 11호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두 대표님. 네, 일단 이번에 15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뜨거웠던 열기를 한꺼번에 식히기 위한 찬물을 확 끼얹었다라고 정부 자체로서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반응을 조금 그건 아마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정부와 정책 당국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과연 분명하게 뭐였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시장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일각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동산 계엄령이다. 그래서 네. 그 계엄령이면은 그만큼 압박도 강하겠지만 그 포고령이라는 게 보통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집 사라. 지금 자꾸 집 살려고 하지 말고 돈도 없으면은 그냥 있든지 하면서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돈 모아서 집 사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월세살이로 좀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살면서 집값을 마련하고 저축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보유세 등을 중과할 수도 있으니까 팔 수 없겠지만 지금 규제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팔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돈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사라. 현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보다 현금 있는 돈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사라. 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서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어떤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 가능한 한 집을 살려면 정부 허락받고 집 사라.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다시 말하면 시장 자체를 시장 경제 원리를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시장을 완전히 옥죄면서 당분간 시장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들의 그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것을 이야기했던 정책 고위 당국자 대부분이 상당히 자산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뭐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온 여러 곳에서 심정적으로는 들글들글 끓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반응을 일단 보면 일단 워낙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도 적지 않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진 교수님. 그렇겠죠. 이제 지금 뭐 4개 지역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서울 정도는 또 추가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경기도까지 12개 지정이 됐기 지역까지, 때문에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뭐 저는 한마디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건 조금 예감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대출 규제의 잔혹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또 이제 지난 5일간 굉장히 바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대출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대출 받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 즉 이제 투자 심리 이런 심리가 여전히 상당히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규제가 좀 일시적인 불씨를 좀 이렇게 꺼줄 수는 있지만 불을 끌 수는 있지만 불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한 한 축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강도의 규칙이 예고가 됐을 때는 그 시행 이후에 신규로 진입하는 수요가 급감할 거를 예상을 해서 가격이 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니까 네. 안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보통 많거든요. 근데 규제가 되니까.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이번 추석 전후로 많이 이제 심리가 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그 토어구역 시행 어제였죠. 20일부터 시행되는 그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 또 일요일까지 5일 동안의 움직임이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이게 과연 가격 측면에서 상투일 것이냐 아니면 막차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중에서 막차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화면 나오듯이 그 뭐 600건 정도 거래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 뭐 성동이나 뭐 노원, 동대문 이런 곳들에서 사실은 뭐 성동이나 마포처럼 규제가 예상됐던 곳들만 좀 국한됐으면은 네. 지금 저렇게 원이 크게 나와 있던 곳들로 아마 풍선 효과가 좀 퍼졌을 텐데 요번에 서울로 다 묶게 되면서 아마 어제부터는 이제 거래가 급감하는 상황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올해나 이제 작년, 재작년 2023년부터 어떤 기조를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가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한 3,000건 정도 기준선이 있었는데 네. 저는 요번 이제 대책 발표 이후로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은 대변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또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거래가 감소를 하더라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수요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월세 매물부터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규제 관련해서 그 고가로 갈수록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차주의 상환 능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대출 가능 금액이 좀 줄어드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는 고가 주택부터의 어떤 그 상승 압력은 막는 데는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네. 중기적인 입장 이후에는 그 오히려 금리의 변동이나 좀 외부의 충격에 더 둔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레버리지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요를 또 그 실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의 시장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고 내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작용으로 또 좀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을 사실 이제 서울 전역 거기다 경기도 12곳까지 포함해서 자치구 25곳, 12곳, 37곳으로.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이거 이제 풍선 효과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것이 면적을 좀 더 넓혔잖아요. 넓혔다고 그게 없어질 것이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규제의 속성이 수요의 특성이 규제를 피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풍선 효과가 뭐 차단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GTX A 라인이 있는 화성 동탄이라든지 또 이제 B 라인 남양주 별내선이 뚫렸잖아요. 거기에 구리 남양주 같은 데는 좀 이제 약간 풍선 효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역세권 주변에는 있지만 경기도 남부까지 상당히 선호 지역 대부분이 좀 묶였다는 점에서요. 그렇게 조금 일파만파 확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풍선 효과 차단이 통할 수 있다는. 아니 저는 약간 통할 수 네네. 있는 거고 이제 역세권 라인 주변으로만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규제 지역을 이제 단계별로 확대했더니 네. 계속 풍선 효과가 이제 따라서 퍼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꺼번에 덮어버린다는 네. 개념으로 이제 3중으로 그것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삼중으로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끄집어 와서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네. 그래서
풍선 효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넓은 법이 여유 있게 넓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규제를 하는 지역 이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인근에는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시장에 적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충격파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벌써 그런 부분, 즉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매수의 발걸음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규제로 인해서 지금 규제 대상의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파주, 양주, 김포가 들썩인다는 소식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 호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으로는 동탄 이런 쪽, 그다음에 기흥 뭐 이런 쪽으로 벌써 이미 충분히 규제가 된 쪽에 풍선 효과를 감안해서 넓게 어떤 면적을 가져갔지만 고인접한 지역들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일단 전에는 바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꿈꿨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 인접에서 대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그리고 이미 정부 자체가 이번에 15 대책 자체를 엄청난 삼중 규제 등으로 해서 강력하게 막았지만 한편에서는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체가 지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번에 많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정책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의 풍선 효과를 넓게 막았지만 그것은 다시 그 옆에 인근의 풍선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매수 심리 혹은 일정 부분 투기 수요가 계속 기승을 부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전역, 수도권 뭐 뜨겁다는 12곳 지정했어요. 그럼 그걸 비껴나는 다른 지역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판단일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생활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쨌든 투자 목적이 있더라도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만약 무작정 풍선 효과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서울, 경기 전역을 다 확대하면 그럼 강원도로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나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번 그 11호 대책의 정부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그 한강벨트뿐만이 아니고 경기 남부까지 이렇게 광역으로 묶었던 데에는 지난 이제 정책의 진행에서 있었던 풍선 효과를 수요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접 지역을 색칠 공부하듯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묶였을 때 마치 22년도 동두천과 같은 사례처럼 아직도 고점에 물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참여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도인들은 당연히 좀 호가를 높일 수밖에 없겠지만 수요자들이 예전처럼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 지도 나와 있는 대로 구리시 같은 경우 입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교통 그 8호선 그 호재도 있었고 강 건너가 강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이 광역 규제로 묶을 수 있다라는 점하고 지금 아직 그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되진 않지만 정부가 공을 전 정부부터 다 통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이제 대규모 분양 시장을 앞둔 지역들이에요. 보시면은 그 고양 남양주, 덕양, 왕숙 그런 곳이요. 예, 남양주도 그렇고요. 네. 부천도 묶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 그 구축 아파트를 일단 풍선 효과를 통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카드를 전세를 안고 샀단 말이죠. 근데 곧 이어서 신축 그 분양 시장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물량의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연하게 풍선 효과를 노리고서 앵커님 말씀처럼 그러면 뭐 강원도까지 이게 이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다소 비판적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냥 네. 흘러가진 않도록 좀 네네.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출 규제를 이제 여쭤보려고 해요. 더 강도 높게 주택 가격별로 이제 더 세분화해서 통제를 가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실수요자 피해가 클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도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627 대출 규제 때는 상한 6억 원이라는 대출 규제가 상당히 그래도 일정 기간은 작용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진 교수님.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정영원. 네. 그 627 대책 때 그 현행 한도가 이제 좌측 6억에서 요번에 이제 11호 대책 때 그 주택 시가별로 차등화됐지 않습니까? 6억, 4억, 2억 원 이렇게 됐던 배경에는 6억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강도 높은 규제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고가로 갈수록 자기 자본에서 나오는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이 좀 줄었고 네. 아직까지도 시장은 그 고가의 시장이 시세를 리드하는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5억까지는 소득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늘어나는 것과 정비례하게 6억까지는 동일하게 LTV 40% 규제 지역 적용하더라도 6억이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15억을 초과하는 이른바 이제 초고가 주택 그 가격 선부터는 좀 이거를 좀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자산 축적은 별로 없지만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더 많은 그 대출이 가능하셨던 현행 기준으로 그분들한테는 좀 그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좀 제한이 좀 크긴 하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그 다수가 누려야 되는 안정적인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뭐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어차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경쟁을 했던 거잖아요, 과거에.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뭐 같은 입장이라면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투자 수요가 그런 물량을 가져갔다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갭 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에 그 물량이 실수요자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좀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사실 대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필수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중저가에 그러니까 6억까지가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6억 수준이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강남은 제외하고 저 이제 강북 지역하고 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뭐 이번 규제로 원천적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한 반반 정도 한편으로는 물량이 좀 나오지만 또 이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은 있지만 네. 완전히 뭐 실수요자에게 또 찬바람만 부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억이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5억 시가 기준입니다. 15억 이하는 6억 원 그대로 네. 유지되고 뭐 예를 들면 서민 대출이라든지 그런 정책 대출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정부 설명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은 무조건 15억 이하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사야 되냐? 사실 그런 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 15억 이하에 맞춰서 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고 더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15억과 15억에서 25억 사이를 갖다 구간으로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서 뭔가 되게 어떤 정책 자체를 갖다가 디테일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번에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거래 자체가 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는 2030 세대나 청년 세대, 신혼부부 등이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5억 이하의 주택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다수의 주택에 사실은 대출을 이미 627 대책에서 억제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서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한 거지만 그분들에게 즉 실수요자이면서 서민층이거나 중산층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 문제가 지금 이번에 핵심이 아니고요.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조차 차단했다는 게 저는 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저렴한 주택, 15억 이하의 주택을 갖다가 그러면 사면 되지 않느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 6억 정도까지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의 예를 들어 25평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이 조금 더 지금은 저렴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전세가 들어가 있는 주택은 전혀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어도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그 전세가 없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아예 거래 자체 혹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도 이번에 정부 정책에 동조를 하면서 나 지금 빨리 팔고 다주택자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나는 이제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2020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일단 들어가 있으면은 4년, 최장 4년까지는 그 부분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물론 예외적인 항목이 있긴 하지만 실제 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에서 대출 부분의 한도가 조금 더 압박을 가했냐, 그거는 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3중 규제로 되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비인기 지역의 조차에 저렴한 물건조차 그 부분에 있어서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불가한 상태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자체를 심사를 받아야,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거래 자체에 너무나 많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과정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 장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네.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제 15억 이하, 15억에서 25억, 25억 이상은 2억 원으로 거의 뭐 대출료를 확 줄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25억 원 이상의 소위 말해서 뭐 고가 아파트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죠. 예,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소위 네. 자산가들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제 서울 지역에서 25억 이상의 아파트를 우리가 네. 생각해 보면 사실상의 강남 3구, 네. 뭐 이런 지역, 용산구 이런 지역이겠죠. 네. 그럼 이런 지역의 예를 집 주택 거래는 소위 자산가들끼리의 거래 위주로만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럼 그 지역은 소위 그냥 뭐래서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더 공고해지는 예. 게 아닌가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그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가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금 부자한테 네. 굉장히 유리한 그 시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19년일 때는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나왔을 때 그때 15억 원 이제 초고가 아파트라고 좀 명칭을 좀 규정을 했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5, 25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런 이제 그 주거 상향 이동이나 내가 더 고가의 아파트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좀 소외되는 면도 분명히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지난 어떤 시장의 흐름이 그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가격 상승과 좀 매수 심리의 과열이 좀 유지가 되니까 이거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줄였던 게 방금 말씀하신 좀 일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네. 모든 정책이 모든 이제 참여자들의 입장을 전부 유리하게 반영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 말씀드렸던 이제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과열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자 대출 한도 줄였던 게 일부 이제 현금 부자들한테 좀 더 유리한 면도 없잖아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돈을 모은 뒤에 그때 집을 사라. 그러니까 정부 정책 지금 뭐 이러면 11호 대책으로 집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뭐 돈을 좀 모아서 너무 대출 의존하지 말고 그때 집을 사라라는 건데 정책의 목적이 그대로 실현이 잘 될 거에 대한 자신감도 여기에 배어 나오는 것 같고 집이 좀 싸졌을 때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좀 부글부글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생각했듯이 사실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시장의 상승 엔진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해서 집을 사던
지금 그런 시대인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금융이 집값을 올렸다라는 논란이 있었듯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산다? 또 그런 시대도 넘어서요. 이제 시장의 이제 엔진은 자산이 움직이는 시장이 사실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25억, 사실 25억은 강남 서초구, 용산구 이런 데만 국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실은 그런 15억, 25억에 도전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대책 포인트 자체가 강남에 이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20억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참 제가 해서 난감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할 것 저도 같은데요. 질문하기가 좀 난감하긴 한데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아서 그 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은 있었죠. 근데 이제 진짜 냉정하게 만약에 그때 그 말을 들어서 집값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 라는 말을 따랐다면 100% 실패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였죠.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 차관의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어떤 지난주에 이런 규모가 큰 대책 발표 이후에 이걸 바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크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에 있고 부동산 시장을 리서치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우리가 긴 흐름에서 보면 이제 인구는 좀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고 저성장 시대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맡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개개인들의 어떤 자산 관리의 큰 방점이 저축의 시대에서 일단 투자의 시대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필수제이기도 하면서 자산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주거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전 재산에다가 대출까지 동반해서 이제 들어갔던 그런 행태가 좀 있었는데 네. 이거 이제 점차 크게 보면은 이제 금융과 비금융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가계 비중을 맞추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빚을 내서 이자 갚는데 좀 힘들었고 그게 이제 부동산에 다 소위 이제 몰빵이 되어 있으니 네. 이거를 이제 대출보다는 좀 건전할 수 있는 이제 금융 투자 쪽으로 좀 파이프라인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좀 처음 단계로 생각이 되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건전성을 갖추게 되면 좀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긍정적인 면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짧게만 아까처럼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짧게만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이번에 대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시장이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사라. 그 부분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시장은 수급 균형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언제쯤 안정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시중에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 근로자가 이제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아 본다면은 우리가 PIR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구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을 감안하게 되면요. 지금 넘베오 기준으로 할 때 지금 도시 근로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국평이라고 하죠. 33평, 거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경우에 평균 2024년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해서 13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실제 18년 이상을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서초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9억 원이 넘습니다. 약 30억 원에 가까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넘베오 이쪽에 있어서 PIR로 하게 되면요. 41.6, 즉 41년간이 넘도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조금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우리 차관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차관님의 개인적인 아마 공직자 자산 신고 자체가 지금 금액 규모로 보게 되면요. 우리 국내 이 차관님은 자산이 국내의 0.1%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한 현실 감각은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예상한 혹은 기대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 달성, 일단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요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럼 필요할까 기간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타임 스케줄을 알아야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죠. 그러면은 지금 6.27 대출 규제부터 9.7 주택공급 대책 11호 대책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책 효과 나와서 정말 집값이 눈에 띄게 잡히는 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 뭐 단기는 3개월이고 뭐 그래도 중기 한 6개월 정도까지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가 사실은 2021년 금리가 올렸을 때부터 그러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이 강남 일대죠. 네. 다만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2017년에 비해서 2022년에 10분의 1로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강남의 집값 평균 매매가는 1억 원도 안 떨어졌죠. 근데 지난 2017년부터 이제 지금 8월까지요. 강남은 약 9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죠? 거래가 많이 근데 없는데 왜 거래- 가격은 계속 그야말로 이제 오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래 물량도 안 나오지만 이게 왜냐면은 굳이 처분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량도 나오지 않고요. 계속 거주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지금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 사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자가 점유율이 한 45%밖에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그리고 강남 이런 데는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한 50, 뭐 49.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반 무주택자시고 반은 이제 내 집이 있으신데요. 거래량이 줄 뿐 하방 압력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은 일단 많은 분들이 과거에 금리가 조금 낮았거나 이때 많이 이제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은 한 번 빌리면 30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집을 처분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뭔가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은 안 나오지만 거래가 안 되는 만큼 나올 의도가 없는 것이죠. 물량을 내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질문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금 의도한 대로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먼저 여쭙고요. 나타난다면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두 번째로 네. 드리겠습니다. 그 안정화가 나타난다면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소요 이후에 안정화가 나타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6.27 대출 규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건 일정 기간 아, 네네네. 안정이 되는가 싶다가도 예. 사실 나중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더 강력한 11호 대책은 그럼 어떨 것인가에 대한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일단 6.27이 금융 규제가 8월 15일 정도까지 한 7주 정도밖에 지속 효과가 크진 않았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금융 규제와 함께 이제 토어 구역이라고 하는 이제 강제성을 띈 어떤 거래를 좀 인위적으로 막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대출보다는 좀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물리적으로 거래에 들어가는 시간 소요 자체가 네. 지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확실히 그런 그렇죠. 과정 중에서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거래량 급감이 가격의 하향하고는 또 따로 노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일단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그 거래 신고되는 금액이 별로 이제 없고 드문드문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적어도 연말 이상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결국에는 계속 규제 지역 대출 규제로 네. 묶여 있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평시가 또 되겠죠.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떨어지는 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내년 이제 또 1분기 정도에 그 지금 시장 사이클은 또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뭐 연내나 내년 초에 또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해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호가가 높아지는 또 그런 이제 고개를 한번 다시 또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9.7 대책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2028년까지는 서울의 주요 핵심 입지에는 새 아파트가 없는 게 기본값이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건데요. 요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밝혔던 것처럼 어디에
어떤 유형의 그 주택 아파트 상품이 공급될 것인지를 또 구체화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거래를 좀 인위적으로라도 그 못하게 했을 눌러놓고, 때 네. 이게 이제 수요의 자연적인 이탈로는 판단되지 않으니 지금의 어떤 정책의 약효가 있을 때 연내나 내년 초라도 그 구칠 대책의 어떤 후속에 대한 그 세부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참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핵심 입지를 어떻게 좀 질 좋게 건드렸냐라는 시그널.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급함이 없더라도 언제 어느 때든 그 원하는 이제 신규 상품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인식 시그널만 좀 줄 수 있으면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한 대로 대규모 분양 물량을 푸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요. 주성규 대표님, 집값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11호 대책으로 말이죠.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어야만이 이번 대책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 부분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충격요법으로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쾅 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고 그 충격 준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거래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실거주를 해야 되는 등 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자금 마련 부분은 아까도 우리 대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강남 3구나 용산구의 예를 보게 되면 자금 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시중에 지금 8월 달에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시중에 부동자금, 즉 M2조 광해 통화량이 4,040조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주는 불편 자체가 아마 감시 감독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을 갖다가 뭐 설치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 지자체인 각 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등등 하는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데이를 시기를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요. 2022년 12월 대비해서 지난달까지 즉 9월까지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보니까요. 송파구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초구 23% 이상 올랐습니다. 강남구 20% 이상 올랐습니다. 용산구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즉 해당되는 그동안의 이 삼중 규제와 이런 쪽으로 해서 통제를 받던 그 지역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 대비해서 가격 상승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적은 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 자체가 뭐냐면 이쪽에서 이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사례를 볼 때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그러니까 결정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보류.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난관을 해치고 거래를 억지로 한다. 이런 수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망 내지 보류를 하는데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도 네. 지금 보유세 이야기를 자꾸 끌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 자체가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세제 카드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지금 저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일단 연구 영역도 맡겼다고 하고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정부 쪽에서는 보유세 혹은 거래세의 전반적인 개편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했다. 자, 이건 시장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진 교수님? 네. 집을 팔아라 이렇게 신호를 보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다음엔 보유세가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규제 얼마 나오지 않은 이 규제가 사실 너무 세죠. 그리고 이 충격을 또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또 보유세 폭탄을 또 터트리면
이 연달아 두 번의 충격을 주는 셈이죠. 저는 그래서 좀 한 타임을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조금 달래기 형태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물론 보유세 부분은 중요하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유세도 굉장히 높이면서 동시에 양도세도 높였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시장의 프리징, 그야말로 굉장히 이 유동성이 꽁꽁 묶였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이 두 가지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를 좀 숨통을 틔워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시장이 도는데 이 두 가지의 참 황금 조합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조합이 결국 시장이 정지되냐 또 거래, 이 순환되게 만드느냐 이제 이걸 것 같은데 저는 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정도, 세율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뭐 굳이 그걸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 중과세 역시도 내년 5월까지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고 어차피 내년 5월 이후에 우리가 또 유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과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조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 세금이 주는 국민적인 저항이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구인철 부총리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보유세를 어쨌든 높이겠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유세 강화 카드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네,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응능주의라는 표현도 하셨거든요. 보유세 부분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이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이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응능주의와 응익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자기가 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그건 장부상의 그 부분이지 미실현 이익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유세를 너무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팔고 처분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는 개인의 과도한, 즉 조세 부과의 목적 자체가 헌법상에 부여된 어떤 그런 목적에 과연 어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헌법에 있어서 저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연구 용역도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정부, 민주당 쪽에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와 관련해서 보유세가 현재 우리가 굉장히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자료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OECD에 직접 들어가본 사이트에 들어가본 바도 있고 이번에 미국의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이 공개한 2025년 OECD 정부 수입원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정부 수입의 11.5%를 재산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그래서 OECD 38개국의 1위를 그중에 1위를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 즉 현재의 보유세 수준도 결코 낮은 게 아니라 OECD 회원국들 가운데요.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저는 이번에 연구 용역을 맡긴다면은 그 부분이 네. 저번에 신문에서 언급된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여기가 저는 알아보니까 조금 이념 편향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글로벌한 우리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참여 같이 따라갈 네. 수 있는 그런 연구소에 맡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보유세는 강화하되 예를 들면 양도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켜 준다라든지 이름이 이제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결로 개편이 진행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소위 이제 락인 효과라 그래서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매물이 잠기게 되는 효과가 좀 있었고 저도 요번에 이제 그 부총리의 발언을 좀 들으면서 이거는 그 매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제 보유세 관련된 그 정책 발표가 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호 대책이 채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만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저는 일단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요번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규제 지역 패키지 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내년 5월 초까지 유예가 되어 있을 뿐인 거죠. 네.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년 5월 9일부터는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다시 양도세 중과가 되고 취득세도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참여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부세도 다르고 취득세도 이제 지방세로 가게 되는데 그 수입의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되는데 그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세수 확보 측면도 분명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투기 수요 이 억제가 이제 정책의 목표였던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똘똘한 채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에 5억짜리 시가 세 채 갖고 있는 전체 합계는 15억이고 근데 이제 서울에 15억 갖고 있는 것과 한 채 갖고 있는 것의 어떤 이제 세제 형평 여기 가지고도 명분 가지고 또 고민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저기 진 교수님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번 대책이 이제 규제 지역을 다 확대했기 때문에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게 일정 부분 걸림돌로 작용할 거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을 내기도 네. 했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뭐 15 대책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는 알겠지만 결국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밟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민간 참여,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뭐 지분 거래나 어차피 이제 조합 설립 당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지위 양도를 못 하게 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을 사업 추진 동력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이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조합이나 또 민간이나 모두 다 양자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토지나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럼 정비가 안 될까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어차피 도시 정비라는 사업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정말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합원의 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려운 사업에 사실은 이 제도가 이제 엎어지면서 좀 난관에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호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선 강력하게 시장 통제를 해서 강제로라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실패한 정책은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겠죠. 집값 떨어지면 기회가 올 거라고요? 그렇게 쉬웠으면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겠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